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국제정세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오랜만에 중국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3년임 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뭔가 제재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자율성을 악화시키고 하다 보니 외자가 빠져나가고 지금 중국 경제 완전히 그냥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러다 보니 부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인들이 빠져나가는 게 완전 엑소더스처럼 본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 당국이 드디어 여권 발급을 중단 또는 아주 어렵게 하는데 거의 중단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게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 국민들이 지금 이 정부에 희망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푸틴 대통령이 그토록 극찬했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구형 패트리어트,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2에 요격이 되어버렸네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일본이 군사력을 완전히 그냥 탈퇴환골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는 4월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미일 동맹을 크게 격상시키고 일본 자위대를 서태평양 전역에서 미군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대중국 연합군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깜깜이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크게 환영하고 지지하며 양국이 점증하는 역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3월 25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미일 동맹 60년 만의 최대 수준 업그레이드라는 기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일본의 자위대 개편에 따라 주일 미군을 재정비하고 지휘 통제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현재 군정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통합망료 간부와 별개로 통합작전사령부를 방위상 직속으로 신규 창설하고 이 통합작전사령부를 주일 미군 사령부와 연합사령부 형태로 결합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군도 현재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의 지역사령부 성격의 주일 미군 사령부를 전구사령부급으로 격상하고 작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될 예정인데요. 미일 양국이 군을 개편하고 연합지휘통제체제를 구축하면 미일 동맹은 일본 열도 방어를 위한 수세적 동맹에서 중국을 겨냥한 공세적 연합체계로 개편되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관계법령 재개정을 통해 자위대에 해외작전 권한을 부여한 일본이 완전한 정상국가로 서태평양 전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미국의 동맹국 자격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완전히 새 판이 만들어진 국제질서를 보면서 우리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일본이 그동안은 그 통합망료 간부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합참격이었죠. 그런데 이 통합망료 간부가 실제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기능이 너무 약하다. 그동안 군정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걸 이 통합작전사령부를 또 새로 만든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의 지상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이게 이제 작전사령부죠. 그걸 이제 통합하는 이 통합작전사령부를 만들고 그걸 이제 또 미군과 결합을 시켜서 미일연합사령부를 만들겠다. 우리 한미연합사령부처럼.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일본의 이 군사적 어떤 그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죠. 지금은 주일 미군 사령관이 공군 중장입니다. 그리고 주일 미군 부사령관은 해병대 준장, 원스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한미연합사가 있고 한미연합사령관 포스타죠.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국군 포스타죠. 그리고 이 한국군에 있는 이 7공군 사령관
중장이죠. 그리고 또 육군사령관, 또 3스타 중장이죠. 이런 식으로 한국에는 아주 고위급 이 장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 중장 한 명이죠. 그런데 사실 미군이 주둔하는 숫자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많죠. 해군도 더 많고요. 공군도 더 많고, 지상군은 우리 이제 한국에 대부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한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동안 이 뭔가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외교적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한국 편을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 파트너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하고 계급은 똑같으니까 굉장히 이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의 이 인맥, 로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에 또 이 주일미군 사령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 이런 외교적 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이 이제 이렇게 되면 통합작전사령관 포스타급이 되겠죠. 물론 일본의 계급 체계는 다르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포스타급을 맡길 겁니다. 그러면 미국도 그에 맞추어서 포스타급을 해서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외교적 우위에 설 수 있었던 중요한 자산이었던 한미연합사령관의 위상이 이 지역에서 일본에게 우세를 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또 작전권, 이 전시자는 작전권을 또 뭐 전환한다 뭐 이러면 우리 한국에 뭐 포스타 갈 필요 있냐 해서 일본하고 완전히 역전해서 중장이 미 8군 사령관이 당연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되고 연합사 부사령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누려왔던 그런 외교적 어드밴테이지, 포스타 한 명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드는데, 자,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 이 중요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중국에 쉐쉐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 지금 일본은 이 작전사령부가 전적으로 중국과 대응하기 위한 이런 작전사령부니 앞으로 이 한국의 위상은 중국에 쉐쉐 하는 그런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한국은 완전히 이 한미 동맹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미국과 친한 나라는 다 부자 됐어요. 그리고 미국과 친하지 않은 나라는 전부 가난해졌어요. 미국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형을 제가 좀 더 심층 분석해서 주말쯤에 여러분들께 한번 심층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적의 미사일이라며 극찬했던 극초음속 무기 지르콘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킨잘 미사일을 잡았을 때와 유사한 전술이 사용됐는데 크렘린의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3월 25일 키우 외곽에서 러시아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을 미국산 방공 시스템 패트리어트로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3월 25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당국 관계자로 보이는 이 오신트 소식통은 이날 오전 키우 상공에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 2발을 격추했으며 격추된 잔해가 길가에 떨어져 이를 회수하는 작업에 투입됐었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잔해는 그간 발견됐던 건물 잔해에 박혀있던 지르콘의 일부가 아니라 요격돼 추락한 지르콘 미사일의 후방 추진체 부분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지르콘을 격추한 요격 무기가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요격된 미사일은 크림반도에 배치된 K300P 지대함 미사일 발사 차량을 개조한 이동식 발사기에서 발사됐는데요. 2발이 발사된 미사일은 키우 도심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 시설을 겨냥했지만 2발 모두 요격되었습니다. 지르콘은 사거리 1000km, 비행속도 마 7에서 8에 달하는 스크램젯 기반의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에 비해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 코스를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현존하는 요격 무기로는 격추가
사실상 불가능한 미사일로 선전돼 왔습니다. 이번에 지르콘을 격추한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팩3 포대에서 발사된 GMT 미사일로 알려졌는데요. 이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시리즈 중 상대적으로 구형이지만 킨잘 미사일을 요격하는 등 이번 우크라이나 방공전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르콘이 구형 패트리어트에 요격되면서 이 미사일을 무적의 무기로 자랑했던 푸틴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는데요. 부디 이번에 확보된 요격 데이터가 주요 동맹과 우방국들에게 전해져 극초음속 무기 요격 체계와 전술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르콘 상대적으로 탄도미사일보다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탄도미사일을 필적하는 또는 능가하는 마하 7에서 8의 속도로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꺾기도 꺾고 하니 이게 무슨 뭐 여객이 되냐라고 해서 푸틴 대통령이 우리 이런 무기 가지고 있는데 니들 겁 좀 먹어라 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랑하던 그런 무기였어요. 이걸 이제 이번에 두 발을 쐈는데 그 두 발이 다 요격되는데 그 증거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추진체 부분인데 여기 뭐가 잔뜩 붙어 있죠. 이 나무를 긁은 겁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같이 지금 있는 모습이고 파편이 박힌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이제 파편이 튀어서 거뭇거뭇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리콘의 표면이 이렇게 막 손상됐죠. 우그러지기도 하고 또 여기 3M22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지르콘의 제식명이에요. 지르콘이다 이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요격한 무기가 팩3가 아니고 이 팩3에서 과거 패트리어트2에 사용되던 그냥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인 GMT 150km 날아가는 팩2형 미사일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형 미사일의 최신형 이 극초음속 무기가 요격되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그토록 자랑했던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요격 데이터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이 레이더에 잡히긴 잡혔겠죠. 그 날아오는 예상 경로를 향해서 패트리엇을 다량으로 발사해서 잡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요격 비용은 상당히 비쌌을 것으로 봅니다. 뭐 한 발 쏴서 패트리엇 한 발 쏴서 이렇게 요격했을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 발 쏴서 그 중에 이렇게 하나 얻어 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마하 7에서 8 정도라고 했는데 이번에 날아온 속도는 마하 6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약간의 뻥을 좀 친 거죠, 러시아가. 그리고 그동안은 이 벨라루스 쪽에서 또 러시아 쪽에서 이런 식으로 지르콘이나 킨자를 날렸는데 이번에는 이 크림반도에서 북쪽으로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요격했는데 우리도 우방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자료를 받겠죠. 그래서 패트리어트 포대 우리도 8개 있으니까 그 패트리어트 포대를 가지고 이런 극초음속 무기를 어떤 식으로 요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작전 이 내용을 전달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틴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걸 엄청난 절대 무기라고 자랑을 했는데 구형 미사일에 요격돼 버렸어요. 세 번째입니다. 시진핑 독재 체제가 완성되면서 중국을 떠나는 부자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이른바 차이나 엑소더스가 부자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중국이 여권 발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출국을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주민들의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과 출국 통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복수의 중화권 매체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희망지성과 에포크타임즈 등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초부터 일반 주민들의 여권 발급 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여권이 있는 주민들의 해외 출국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들이 인용한 장수성 레닌강, 허난성 신양, 산둥성 칭다오 등 여러 지역 소식통들은 최근 중국 당국이 주민들의 대량 이탈을 우려해 여권 발급을 아예 중단하거나 심사를 크게 강화했다라며 이제
여권 발급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여권 발급은 범죄 이력 등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2, 3주 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여권 발급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공서의 여권 발급 업무가 아예 중단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칭다오시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에포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여권이 발급됐지만 지금은 절차와 서류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졌다라며 일반인이 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여권 발급 통제와 출국 제한은 시진핑 3연임 성공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해외 탈출 때문인데요. 최근 3년간 중국 국적자의 중국 탈출은 급격히 늘어 유럽과 중동, 남미 지역의 중국인 탈출자들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요식업과 숙박업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주민들의 출국을 막고 나라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이미 차이나 엑소더스가 중국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되어가는 중국. 과연 언제 폭발할지 경계심을 갖고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네, 나름 긍정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죠. 중국에 쉐쉐 하자는 사람들은 우리 중국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상전들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처럼 중국은 우리 5천년의 적이야. 우리를 5천 동안 짓밟았던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 부자들이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이제 법인을 설립했으니까 거기다가 자본을 송금해주는 뭐 이런 스타일로 해서 뭐 많이 나갔다라는 말씀은 오래전부터 재작년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부동산 버블 폭발, 경기 하강 또 이 여러 가지 이 재편되는 상황 그리고 해외 자본 유출 뭐 등 이런 것들이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사진 보시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올 1분기 아직 1분기 다 안 끝났죠. 그런데 올 1분기 지금 끝나지 않은 이 기간에 미국으로 밀입국하다가 걸린 중국인의 숫자가 작년 2023년 한 해 전체보다 10배다 이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23년은 또 22년보다 또 급증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들어서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 젊은 사람들이죠. 노동을 해야 될 젊은 사람들이 노동 가용 인구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지금 고령화 사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동 계층이 줄어든다.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굉장한 이 사회적 문제인데 중국은 이렇게 노동 핵심 계층들이 탈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냐? 돈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부동산 버블 폭발을 막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출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담보, 신용 대출 뭐 해서 대출 잔뜩 내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출 어떻게 됩니까? 부실 대출 되죠. 그래서 또 중국의 이 금융위기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겠죠. 자, 시진핑 3년임 되어서 정말 시진핑이 국가 경영을 잘해서 3년임 되었으면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터지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민초들이 이렇게 나라를 버리고 탈출하는 엑소더스, 그걸 막기 위해서 여권 발급 중단, 극단적인 어떤 그 지역은 중단, 그리고 어떤 지역은 최대한 느리는 거죠. 그래서 2, 3주면 되었던 것을 2, 3주 지나도 반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쳐서 못 나가도록 또 스케줄 안 맞아서 못 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국이 아주 부정적인 소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긍정적이죠. 이런 중국에게 우리가 쉐쉐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은 안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